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책 국화와 칼,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맨 마지막 13번째 장을 읽고요. 그리고 맨 뒤에 해설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까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 패전 후의 일본인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대일 전승일, 영어로 VJ Day 뭐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대일 전승일 이래 미국인은 그들이 일본을 관리하면서 수행했던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8월 29일 라디오로 발표된 국무, 육군, 해군 3부의 공동 지령으로 정해졌다. 그 후 맥아더 장군은 이 정책을 기술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움의 근거가 미국의 신문지상과 라디오에서 정략적 칭찬이나 비난으로 자주 거론되자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만큼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일본 항복 당시 중대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점령을 할 것인가에 있었다. 전순국은 천황을 포함한 기존의 정부를 이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타파해야 하는가? 미 군정 관리의 지도하에 각 시, 현 단위로 행정기구를 둘 것인가?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전투부대의 필수 요건으로서 각지에 AMG, 연합국 군정부 본부를 설치하여 지방행정권을 연합국 행정관의 수중에 장악하는 정책을 썼다. 대일 전승일 당시에 태평양 지역의 AMG 담당자는 일본에서도 그런 지배체제를 설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일본 국민의 행정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허락될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포츠담 선언에는 단지 연합국에 의해 지정되는 일본국 영역 내의 모든 지점은 우리가 여기서 밝힌 근본적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점령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일본 국민을 기만하고 오도하여 세계 정복을 감행하려는 과오를 범한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맥아더 장군에게 내린 국무, 육군, 해군 3부의 공동 지령은 이런 일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었다. 그 결정은 맥아더 사령부의 전면적 지지를 얻었다. 그 내용은 일본 국민이 자국의 행정과 재건을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최고사령관은 미 합중국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한 일본국 정부의 기구와 천황을 포함한 여러 기관을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한다. 일본국 정부는 최고사령관, 즉 맥아더 장군의 지령하에 내정에 관해서는 정상적 정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맥아더 장군에 의한 일본 관리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한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까지 일본인 관리를 이용하는 하나의 사령부 조직에 불과했다. 그 때문에 일본국 정부의 통첩을 할 뿐 일본 국민, 즉 어떤 시, 어떤 지방의 주민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형태는 아니었다. 그 임무는 일본국 정부의 활동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다. 만일 어떤 일본 대신이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는 사직할 수 있었으며 또 그의 의견이 정당하다면 지령이 수정될 수도 있었다. 이런 관리 방식은 대담한 조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정책은 명백한 이득이었다. 당시 힐드링 장군은 다음같이 말했다. 일본국 정부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를 이용할 수 없으면 우리는 7천만 국민의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복잡한 기구를 모두 우리 손으로 직접 운영해야 한다. 일본인은 우리와는 언어도 습관도 태도도 다르다.
일본국 정부의 기구를 정화하여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시간과 인력과 재력을 절약할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일본인에게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 나라를 대청소하도록 요구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할 당시 미국인은 일본인이 복종하지 않고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이며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를 엿보며 일체의 평화적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다. 그 이유는 패전 국민이나 패전국의 정치 경제에 관한 보편적 진리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일본의 특수한 문화 속에 존재한다. 일본 위에 다른 나라 국민이었다면 아마도 그런 신의의 바탕을 둔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인의 안목으로 보면 이 정책은 패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굴욕적 상징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국책의 실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이 새로운 정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특수한 문화에 의해 형성된 일본인 특유의 성격에 있었다. 미국에서 우리는 강화 조약을 엄격하게 할 것인가, 관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를 되풀이했다. 진정한 문제는 엄격함이냐 관대함이냐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넓고 위험한 침략적 성격의 틀을 타파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꼭 알맞은 적당한 엄격함을 구사하는 데 있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국민의 성격이나 그 나라의 전통적 사회 질서에 의해 정해진다. 프로이센적 강권주의가 가정생활 속에 또 일상의 시민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독일에는 독일에 알맞은 강화 조건이 필요하다. 현명한 평화 정책이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다른 조건이 정해져야 한다. 독일인은 일본인처럼 자기를 세상과 조상의 채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인은 무한한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가 되기를 싫어한다. 아버지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인간이 흔히 그렇듯이 강압적이어서 독일인의 표현과 같이 존경을 강제한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는 불안해한다. 독일인의 생활에서 아들 세대는 청년기에는 강압적인 아버지에게 반발한다. 그 아들은 자신도 어른이 되면 아버지의 생활과 같은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생활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인의 일생을 통해 생활이 가장 활기를 띠는 것은 청년기적 반항기인 질풍노도기의 몇 년간이다. 여기서 질풍노도기를 영어로 Sturm and Drang이라고 해놨네요. 아마 독일어를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심한 강권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서양인 관찰자가 느껴온 것처럼 서양의 경험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자식을 대한다. 일본의 아이들은 아버지와의 사이에 참된 우애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한 아버지를 공공연히 자랑스럽게 여기므로 아버지는 다만 한 번 목청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가차없이 엄격한 훈련을 가하는 인물이 아니며 또 청년기는 결코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청년기는 아이들이 일가의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며 세상의 비판 앞에 서는 시기다. 그들은 일본인이 흔히 말하듯이 훈련을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한다. 즉 아버지는 현실의 인격을 떠난 계층제와 올바른 처세의 상징이다.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아버지와 접한 경험으로 배운 이런 태도는 일본 사회의 모든 면에 통하는 하나의 틀이 된다. 계층적 지위에서 최고의 경의를 받는 사람조차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또한 계층제의 수뇌부를 차지하는 관리가 실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특성이다. 천황을 위시하여 아래에 이르기까지 좋은 자나 숨겨진 세력이 배후에서 그것을 조종한다.
흥룡회와 같은 초국수 단체의 한 지도자가 1930년대 초기에 도쿄의 영자신문 기자에게 한 말은 일본 사회의 이런 일면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주가 있습니다. 1901년 결성된 과격한 애국단체, 한일합병, 중국 침략 등의 론인으로 활동한 무리,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오직 일본만을 위한 맹목적 단체였다. 1931년대 일본 생산당에 흡수되었다. 흥룡회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사회는, 물론 이것은 일본을 의미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을 의미하는 사회는 한쪽 구석을 핀 하나로 눌러놓은 삼각형이다. 달리 말하면 삼각형은 책상 위에 있으면 누구나 볼 수가 있다. 핀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때는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것은 결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서양인이 가끔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면 모든 일이 거울을 사용하여 행해진다. 전제적 권력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일체의 행위는 언제나 실제 권력 행사에서는 분리된 상징적 지위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보이도록 온갖 노력이 기울여진다. 그런데도 가면이 벗겨져 권력의 근원이 드러날 때는 일본인은 그것을 고리대금 없잖아, 나리킨처럼 사리를 채운 자로 규정하여 그들의 제도에 알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인은 그들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살이나 부정에 대해 반항하는 일은 있지만 결코 혁명가는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세계의 조직을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찍이 메이지 시대에 행한 것처럼 제도 그 자체에는 조금도 비난을 퍼붓지 않고도 가장 철저한 변혁을 실현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복고, 즉 과거로 복귀하기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은 혁명가가 아니다. 일본에서 이데올로기적 대중운동에 희망을 걸고 있던 서양의 저술가들, 전쟁 중 일본의 지하 세력을 과대평가하여 항복 직후에는 그 지하 세력이 실권을 쥘 것으로 기대한 학자들, 또 대일 전승일 이래 선거에서 급진적 정책이 승리할 것으로 예언한 저술가들은 크게 사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다. 보수파 총리 시데하라 남작이 1945년 10월 조각 당시에 행한 다음의 연설은 일본인의 모습을 정확히 전하고 있다. 새로운 일본 정부는 국민의 총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형태를 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천황께 국민의 의사를 당신의 의사로 삼아 오셨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부터 천황께서 국민의 의사를 당신의 의사로 삼아 오셨다. 이것이 메이지 천황의 헌법 정신이며 내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정치는 바로 이 정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설명은 미국인에게는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일본이 서양적 이데올로기 위에 서기보다는 과거와의 연속성에 기초하는 편이 훨씬 쉽게 시민적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민 복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일본은 서양식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실험하겠지만 서양적 제도가 미국에서처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도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보통 선거와 그 선거로 뽑힌 사람들로 구성된 입법기관의 권위는 많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많은 새로운 곤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곤란이 발전할 때 이 일본인은 아마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의지하는 방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인은 떠들썩하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는가라고 불평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도구의 정당성을 믿는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도 보통 선거는 장래 영원히 일본을 평화국가로 재건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처음 선거를 실시한 1890년대 이래 지금까지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 당시 라프카디오
이 기술한 것과 같은 낡은 곤란이 다시 되풀이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라프카디오 헌이라는 사람은요,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일본 문학가, 원래 영국인이었으나 일본으로 기화하여 고이즈미 야구모라고 개명하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일본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프카디오 헌의 이제 말입니다. 많은 생활을 영위하며 벌이는 치열한 선거 전에는 개인적 증오는 조금도 없었다. 또한 가끔 폭력을 써서 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의회에서의 저 맹렬한 토론에도 개인적 반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쟁은 실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번 상호 간의 혹은 당파 상호 간의 이해투쟁이었다. 각 번의 혹은 각 정당의 열렬한 추종자는 새로운 정치를 단지 새로운 형태의 싸움, 지도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충성의 싸움으로 밖에는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인 1920년대 선거에서도 시골 사람들은 투표에 나서 내 목을 깨끗이 씻어 잘릴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말은 선거권을 옛날에 특권적 사무라이가 서민에게 가하는 공격과 동일시한데서 연유한다. 일본의 선거에 포함된 여러가지 의의는 오늘날 미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위험한 침략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실이다. 일본이 평화국가로 재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참된 장점은 어떤 행동 방침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인정한 뒤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점에 있다. 일본인은 양자택일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쟁으로 알맞은 위치를 얻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들은 이제 그 방침을 포기할 수가 있다. 여태껏 받아온 일체의 훈련이 그들을 방향 전환에 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가장 절대주의적인 윤리를 가진 국민이라면 자신들은 이데올로기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승자에게 항복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패배와 함께 정의는 사라졌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자존심은 그들이 다음 기회에 이 정의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참회한다. 그런데 일본인은 그 어느 것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항복한 지 닷새 후 아직 미군이 상륙하기 전 도쿄의 유력한 신문인 마이니치 신문은 패전과 패전이 몰고 올 정치적 변화를 논하며 그러나 이 패전은 일본의 궁극적 구원에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 논설은 일본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무력 면에서 쌓아올린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인은 평화 국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유력한 신문인 아사히 신문 또한 근년에 군사력 과시는 일본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에서 중대한 오류이며 얻은 것은 적고 잃은 것은 너무 많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국제 협조와 평화 애호에 뿌리를 두는 새로운 태도를 채택해야 한다 라고 논평했다. 서양인은 그들의 안목으로 보면 주의의 변경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런 변화에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관계에서나 국제적 관계에서나 일본인의 처세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일본인은 냉정한 행동 방침을 취하고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한다. 그는 어떤 행동이 실패로 끝나면 실패한 주장을 버린다. 실패로 끝난 주장을 집요하게 계속 고수하지는 않는다. 일본인은 배꼽을 깨물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다. 1930년대 궁극주의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수단이어서 그들은 그것에 의해 세계 칭찬, 즉 그들의 무력에 근거한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요구하는 일체의 희생을 견뎌냈다.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의 최고 지상인 천황이 그들에게 패전을 알렸다.
그들은 패전한 사실이 의미하는 일체의 일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미군의 진주를 의미한다. 그들은 자진하여 전쟁을 포기하는 헌법의 위반에 착수했다. 항복한 지 열흘 후 일본의 대신문인 요미우리 호치는 새로운 예술과 새로운 문화의 발족이라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마음속의 군사적 패배가 한 나라의 문화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군사적 패배는 하나의 정기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일본 국민의 사고가 진정으로 세계로 뻗어나오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적 패배라는 막대한 희생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일본인의 사고를 왜곡한 일체의 비합리성은 솔직하게 분석하여 제거해야 한다. 이 패전을 냉엄한 사실로 직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의 일본 문화에 신뢰를 두어야 한다. 이게 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행동 방침을 시도하다 패했다. 이제부터는 다른 하나의 평화적인 처세술을 실행해 보자는 것이다. 일본 각 신문의 논설은 일본이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런 새로운 기초 위에서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초 위에서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 일본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런 신문 사설은 단지 소수 인텔리 계층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도쿄의 거리, 또 벽지의 황량한 마을의 일반 대중에게도 이와 같은 180도의 전환이 있었다. 일본 점령부대의 미군 장병은 이처럼 우호적인 국민이 죽을 때까지 죽창으로 싸울 것을 맹세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인의 윤리에는 미국인이 배척하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태껏 일본 점령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국인이 얻은 여러 경험은 이질적 윤리 속에도 많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메가더 원수의 지도하에 행해진 미국의 일본 관리는 일본인의 새로운 진로를 받아들였다. 그는 적어도 일본인에게 굴욕을 주는 수단을 강행하여 이 진로를 지배하지 않았다. 서양의 윤리에 따르면 그런 굴욕을 주는 수단을 강행했더라도 문화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욕이나 형벌을 가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죄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죄의 자인이 그 사람에게 갱생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윤리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생기는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과오의 결과에 의해 그 행위의 잘못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결과 속에서 총력전에서의 패배와 같은 참혹한 사건까지 포함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당연한 결과 속에는 총력전에서의 패배와 같은 참혹한 사건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결과는 일본인이 굴욕이라고 붕괴할 만한 사태는 아니다. 일본인은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다른 개인이나 국가에 모욕을 주는 것은 비방, 조소, 모욕, 경멸, 불명예의 징표를 강요할 때라고 인식한다. 일본인은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복수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다. 서양의 윤리가 이런 신조를 아무리 맹렬히 비난하더라도 미국의 일본 점령이 효과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이 이 점을 신중히 처리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일본인은 그들이 모욕하는 것과 항복 조건에 따라 일체의 군비를 빼앗기고 더욱 가혹한 배상 의무를 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연한 결과를 확실히 구별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찍이 강대국을 이긴 바 있다. 일본은 전순국이 되었을 때 항복한 적이 일본을 조소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패배한 적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1905년 리순에서 러시아군이 항복했을 때의
유명한 사진을 보면 러시아군이 칼을 차고 있다. 러시아 군인이 무기를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는 군복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일본의 유명한 리순 함락 전투 일화에 의하면 러시아군 사령관 스토이에셀 장군이 일본 측에서 제시한 항복 조건을 수락할 뜻을 표명했을 때 한 일본군 대위와 통역장교는 스토이에셀 장군의 사령부로 음식을 가지고 갔다. 스토이에셀 장군의 말만을 남기고 모든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제가 생각한 말이 아니네요. 스토이에셀 장군의 말만을 남기고 모든 말을 잡아먹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으므로 일본인이 가지고 간 50마리의 닭과 100개의 계란은 크게 환영받았다. 스토이에셀 장군과 노기 장군의 회견은 그 다음날로 결정되었다. 두 장군은 악수했다. 스토이에셀 장군은 일본군의 무예와 용맹을 칭찬했다. 노기 장군은 장기간에 걸친 러시아군의 용감한 방어를 찬양했다. 스토이에셀 장군은 노기 장군이 이번 전투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 동정의 말을 했다. 스토이에셀 장군은 노기 장군에게 자기가 타는 아라비아 종의 훌륭한 백마를 증정했다. 노기 장군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먼저 그것을 천황에게 헌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드시 천황이 다시 자기에게 하사할 것이므로 만일 자기 손에 들어오면 자신의 애마로서 소중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인은 누구나 노기 장군이 스토이에셀 장군의 애마를 위해 자택 앞들에 세운 마국간을 알고 있다. 그 마국간은 노기 장군의 집보다 더 훌륭했다고 전해진다. 노기 장군이 죽은 후 그것은 노기 신사의 일부가 되었다. 여기서 신사는 신토입니다. 신토절. 네. 일본인은 러시아 항복 당시부터 세계가 다 아는 것처럼 파괴와 잔악을 멋대로 자행한 필리핀 점령에 이른 몇 년 동안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일본인같이 극단적으로 기회주의적 윤리를 가진 국민에게 그런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일본의 적은 바타암 반도 전투 후에도 항복하지 않았다. 여기서 바타암 반도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주도를 뜻한다. 주도란 얘기는 메인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섬. 태평양 전쟁 중 바타암 반도가 중요했던 것은 메가더의 패배와 승리가 이 지명과 관계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국지적인 항복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 후 필리핀에서 항복했을 때에도 일본군은 여전히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둘째, 일본인은 결코 러시아인이 그들을 모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국의 정책을 일본을 깔보는 것 혹은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을 배설물로 취급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포츠머스 조약 및 두 번째 군축 조약에서 미국이 행한 역할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다. 일본인은 극동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역할 증대나 세계 속의 유색인종에 대한 우리의 인종적 편견의 태도까지도 같은 식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승리와 필리핀에서의 미국에 대한 승리는 모욕이 제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일본인 행동의 가장 극단적인 양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최종적 승리는 일본인의 사태를 다시 변화시켰다. 일본인은 궁극적 패배에 직면하여 그들의 생활 관습에 따라 여태껏 취해온 방침을 포기했다. 그 독특한 윤리 덕분에 일본인은 장부에서 일체의 수건 기록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 미국의 정책과 함께 메가더 장군의 점령 정책은 모처럼 깨끗해진 새로운 정부에 새롭게 모욕을 기입하는 일을 피하고 단지 일본인의 눈에 패전의 당연한 결과로 비춰지는 일만 이행하도록 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것은 효과적이었다. 천황제의 보조는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그것은 교묘히 처리되었다.
처음에 메가더 장군 쪽에서 천황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천황이 메가더 장군을 방문했다. 이 일은 서양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효과를 일본인에게서 거둘 수 있는 일종의 실물 교육이었다. 신성을 부인하라고 권고하자 천황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신성을 포기하라는 것은 난처하다는 것이었다. 천황은 일본인은 천황을 서양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연 그러했다. 그러나 메가더 사령부는 서양인은 아직도 천황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적 평판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천황은 쑥스러움을 참고 신성부인 성명을 낼 것을 승낙했다. 신성부인 성명입니다. 신성하지 않다. 천황은 정월초하룬 아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문 논평을 빠짐없이 번역하여 보여달라고 했다. 그 논평을 읽은 천황은 메가더 사령부에 메시지를 보내 만족의 뜻을 표했다. 외국인으로서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다. 천황은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정책은 또한 일본인에게 일종의 만족을 허용하고 있었다. 국무, 육군, 해군 3부의 공동지령은 노동, 공업, 농업에서 민주적 기초 위에 조직되는 모든 단체의 발달을 장려하고 호의를 표시할 것이다 고 명기했다. 일본 노동자는 많은 산업에서 조직화되었다. 또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활발히 활동한 옛 농민조합이 다시 조직됐다. 많은 일본인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본이 이번 전쟁의 결과로서 무언가를 얻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한 특파원은 도쿄의 한 파업 참가자가 한 미국인의 얼굴을 보며 만족한 웃음을 띠고 일본이 이겼다. 그렇지 않은가? Japan win no?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지금 일본의 파업은 옛날의 농민폭동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 폭동을 일으킨 농민의 탄원은 항상 그들이 물던 세금과 부역이 생산에 지장이 되었다는 데 있었다. 농민폭동은 서양적인 의미에서의 계급투쟁이 아니며 또 제도 자체의 변혁을 기도한 것도 아니었다. 현재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 또한 생산 속도를 둔화시키지는 않는다. 노동자가 공장을 점거하고 계속 일을 해서 생산을 증대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면목을 잃게 한다. 파업 돌입한 어떤 미쓰이 계열 탄광의 노동자들은 경영을 담당한 직원을 전부 갱내에서 몰아내고 일일 생산량을 250톤에서 620톤으로 높였다. 파업 중 작업을 계속한 아시오 동강의 노동자들도 생산을 증대시켜 임금을 2배로 올렸다. 이것이 그들이 즐겨 취하는 파업 형태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도 패전국의 행정은 어려운 일이다. 정책이 아무리 신중하다 하더라도 이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식량, 주택, 국민 재교육 등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였다. 이런 문제는 일본 정부의 직원을 이용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점령 행정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귀한 군인의 문제는 전쟁 종료 전에 미국의 위정자들이 매우 우려한 일이었다. 이 문제는 일본 관리가 그 지위에 없었더라면 더욱 난처했을 것이다. 이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일본인은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1945년 가을 일본 신문은 갖은 고생 끝에 싸움에 진 군인에게는 패전의 고배가 얼마나 쓰라린가에 관해 감정적인 어조로 말하고 나서 그들이 그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귀환 군인은 현재까지 매우 훌륭한 판단을 하고 있으나 개중에는 실업과 패전 때문에 국가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옛날 형태의 비밀 결사에 몸을 내던지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자칫하면 그들의 현재 지위에 분노를 느낄 우려가 있다. 일본은 이제 그들에게 옛날 같은 특권적 지위를 주지 않는다. 이전에 상위 군인은 흰옷을 입었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상위 군인을 만나면 절을 했다.
평화시에 입대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마을 사람들은 환송연을 열어주었다.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춤을 베풀었다. 그 속에서 출정할 청년은 상좌로 모셔진다. 그러나 지금 귀화한 군인에게는 아무런 그런 정중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그의 가족이 기쁘게 환영하여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는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냉담하게 취급된다. 이런 태도 변화를 안다면 일본의 명예가 군인의 손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를 안다면 일본의 명예가 군인의 손에 맡겨졌던 옛날을 회복하기 위해 이전의 전우들과 도당을 조직하는 데서 그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 그의 전우 중에는 그에게 운 좋은 일본군은 이미 자바섬에서 산시성에서 만주에서 연합군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너도 곧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 라고 그에게 말하리라. 국가주의적인 비밀 결사는 이미 예부터 일본에 있는 단체여서 이런 단체가 일본의 오명을 씻었던 것이다. 완전한 복수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느끼는 인간은 늘 이런 비밀 결사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체 예컨대 흑룡회나 현양사 따위가 행한 폭력은 일본의 윤리가 명예에 대한 엘길이로서 허용하고 있는 폭력이다. 따라서 이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름에 대한 제2길이를 억제하고 K기물을 강조하는 노력을 지금은 물론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판단에 호소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일본 경제를 재건하여 현재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사람에게 생계의 바탕과 알맞은 위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농민의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일본인은 언제나 경제적 공궁에 빠졌을 때는 고향인 농촌으로 귀향한다. 그러나 빚에 허덕이고 또 많은 곳에서 소작료에 쪼들리고 있는 협소한 땅으로는 도저히 그 이상의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 공업 또한 발전시켜야 한다. 차남 이하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반대하는 뿌리 깊은 감정이 있어 마을에 남는 것은 장남뿐이며 차남 이하는 성공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 나가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확실히 그들 앞에 가로놓인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만약 재군비를 위해 국비를 할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진주만 습격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군비와 군대 유지를 위해 세입의 절반 정도를 써야 했던 일본 같은 나라에서 만일 그런 지출을 없애고 농민에게 받는 세금을 경감한다면 진정한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일본의 농산물 분배 방식은 경작자가 60%를 취하고 40%는 세금 및 소작료였다. 미얀마나 태국과 비교하면 세금 및 소작료가 매우 높다. 그런 나라에서는 90%가 경작자의 몫이다. 경작자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이 결국 일본 군사기구의 경비 지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앞으로 10년간 군비를 갖추지 않는 나라는 군비를 갖추는 나라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군비가 없는 나라는 경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정책과 유럽 정책을 수행할 때 이런 사정을 거의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비용을 요하는 국방계획을 실시한다 해도 그 때문에 나라가 빈곤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화를 입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농봉국이 아니다. 우리의 중대한 문제는 공업의 생산 과잉이다. 우리의 대량 생산과 기계 설비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했다. 그 결과 만일 정부가 대규모 군비, 사치품 생산 또는 복지 및 조사 연구 사업 계획을 실시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업을 얻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부 유럽에서도 그러하다. 아무리 많은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재군비가 허용되지 않는 독일은
앞으로 10년 내외에 프랑스를 능가할 것이다. 만일 프랑스가 강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프랑스에서는 아마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건전하고도 윤택한 경제의 기초를 독일은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중국에 대해 같은 감정을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해 같은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군국화가 당면 목표이고 그 야망은 미국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일본이 만일 군국화를 예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럴 뜻이 있다면 머지않아 그들 스스로의 번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동양의 통상에서 필수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경제를 평화의 위에 입각한다면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을 때 일본은 국제적으로 명예로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계속 그런 세력을 이용하여 이런 계획을 지지한다면 일본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없는 것, 즉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명령으로 자유로운 민주적 일본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런 방법은 어떠한 피지배국에서도 지금까지 성공을 거둔 일이 없다. 어느 외국인도 자기와 같은 습관이나 가정을 갖지 않은 국민에게 자기와 같은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명령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의 힘으로 일본인에게 선거로 뽑힌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계층 제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알맞은 위치를 무시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법률의 힘으로 그들에게 미국인에게는 습관이 되어버린 허물없이 사람과 접촉하는 태도, 자유 독립을 요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친구, 직업, 사는 집, 맡은 의무를 선택하는 정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인도 매우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대일 전승일 이래 일본의 공직자들은 일본 국민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각기 자신의 생활을 누리며 자신의 양심을 신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물론 그들은 확실하게 입 밖에 내서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일본에서 부끄러움, 하지의 역할에 의문을 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자유, 즉 세상의 비난과 추방을 두려워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가령 일본이 스스로 그것을 감수한다 해도 사회적 압력이 개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개인에게 감정을 감추고 욕망을 버리고 가족, 단체 또는 국민의 대표로 세상의 비판 앞에 서도록 요구한다. 일본인은 그런 방침이 요구하는 일체의 자기 훈련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대단히 무겁다. 그들은 과도하게 억제해야 하며 따라서 도저히 개인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이런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군국주의자에게 이끌려 끊임없이 희생이 쌓이고 쌓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선적인 인간이 되었고 비교적 관대한 윤리를 가진 사람들을 멸시했다. 일본인은 침략 전쟁을 하나의 오류나 실패한 주장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향한 최초의 큰 길을 내딛게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평화로운 나라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만일 러시아와 미국이 앞으로 몇 년간 공격을 위한 군비 확충 속에 세월을 보낸다면 일본은 그 군사 지식을 이용하여 그 전쟁에 참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확실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일본이 본래 평화 국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행동 동기는 기회주의적이다. 일본은 만일 사정이 허락되면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장 진영으로 조직된 세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을 것이다. 현재 일본인은 군국주의를 실패로 한
실패로 끝난 한 줄기의 광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군국주의가 과연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동정을 주시할 것이다. 만일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의 호전적 정열을 다시 불태워 일본이 얼마나 전쟁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일 것이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도 군국주의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 기도는 결코 명예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교훈을 얼마나 뼈저리게 체득했는가를 증명할 것이다. 네, 이상으로 이제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3장까지 끝났고요. 이제 407쪽부터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이신 이광규 교수님의 해설이 있습니다. 죄의 문화와 수치 문화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번 이상은 읽어야 한다. 처음 국화와 칼을 읽으면 일본이 우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2번 읽었을 때쯤에는 비로소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국가 간의 전쟁은 개개인이 싸우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띈다. A라는 사람이 한 대 때렸는데 상대편이 더 세게 나오면 A도 도망을 가든지 항복을 하게 된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서양 사람들은 포로가 되면 적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빨리 국제적십자사에 내가 살았다고 연락을 해달라 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 드러난 일본인의 특징은 더 센 상대를 만나도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포로로 잡히면 자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에게서도 드러나는 특징이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서양식이다. 중국인은 전쟁 중에 후퇴를 하다가도 지치면 앉아서 쉰다. 그러다가 적에게 발견되면 지쳐서 쉬고 있는 중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 또한 전쟁 중에 드러나는 서양인들의 공통점은 기독교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신부나 수녀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서양인들이 일본과 전쟁을 해봤더니 일본인들은 그런 곳을 심하게 공격했다. 비유럽인 일본과 전쟁하면서 일본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국화와 칼의 지필 배경이 되었다. 서양과 다른 동양, 한국과 다른 일본. 국화는 일본의 황실을 상징한다. 일본인들은 벚꽃보다 국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꽃들이 피지 않는 차가운 가을에 홀로 피는 국화는 깨끗하고 청경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고귀하다는 생각에서다.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고 겸손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일본 사람들 속에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을 통해 일본 사람들의 이중적 성격을 드러냈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앞에 내세우는 얼굴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화와 칼은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어떤 기묘한 것을 빠뜨린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서양인이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저작임에 분명하다. 또한 일본에 대해 상당히 대담하게 이야기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인류학의 생명은 연구자가 직접 현재 가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쓰는 것이다. 반면 베네딕트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인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료들, 예컨대 영화, 소설, 잡지나 일본 포로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을 이해했다. 베네딕트를 계기로 인류학의 연구 대상이 대중문화, 잡지, 신문, 영화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것도 베네딕트가 남긴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의리를 쉽게 이해하지만 서양인들은 의, 충 같은 것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 사회가 가진 종적 관계를 세계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즉 세계를 상하 질서의 관계로 재편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의 상하 질서,
종회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서양의 평등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형제라는 개념이 없고 우리 역시 서양에 평등 개념이 없다. 물론 서양인들에게도 로열티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충이란 개념과는 다르다. 서양인들의 인간관계는 완전한 기브 앤 테이크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 못한다. 따라서 베네딕트가 충과 효, 의리, 은혜 사상을 밝혔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다. 동양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 은혜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 은혜 사상에서 연려, 충과 효가 나오는데 동양인들은 은혜 사상을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지만 서양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동양이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은 자신이 낳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아이를 열심히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서양의 차이다. 또한 같은 동양권의 일본은 우리와 많은 것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도 또한 많다. 그중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충과 효 같은 의식 선상에 그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충과 효를 같은 의식 선상에 둔다는 점이다. 충과 효가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인들은 둘 중에 충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효를 선택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에는 효는 개념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혹자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1대1로 있으면 한국인이 훨씬 우세하지만 집단으로 있을 때는 그 반대다 라는 말을 한다. 일본인의 강점은 단결을 잘하고 우리는 국가라는 공적인 개념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무를 숭상하고 우리는 문을 숭상하는 것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는 무보다 문을, 충보다 효를 숭상했고 일본은 그 반대였다. 따라서 일본인은 우리보다 쉽고 빠르게 대동단결하고 천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은 국민의 의식을 단결시키고 초점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데 유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도쿠가와가 한국과의 교류 없이 막부를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도공들과 학자들 같이 기술과 학식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가는 바람에 당시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도쿠가와 막부 이후 일본을 만든 것은 한국에서 잡혀간 포로들의 공이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또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메이지 유신 시기의 임금은 시원치 않았으나 유신을 한 관료들은 충성심을 가지고 임금을 잘 받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부터 100년 후에 똑같은 유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내용은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는 동네마다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호신이 없던 면, 군, 읍까지 새로운 수호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정신적인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같은 유신이란 말을 쓰면서 그런 수호신 같은 것들을 미신이라고 다 철거했다. 그러나 일본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토착신앙을 기초로 신토이즘을 만들고 서양에서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 교육 칙령을 만들었고 그 교육 칙령을 쓴 사람이 해석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퇴계 선생의 사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바로 메이지 유신 시대의 교육 헌장이다. 우리는 그 100년 후에 이퇴계 선생 사상 근처에도 가지 못한 국적 불명의 교육 헌장을 만든다. 일본은 거기서부터 우리와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일본보다 100년 늦게 같은 유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의 토착신앙을 다 때려 부수었고 한문권에서 이탈하고 차의 세계에서 이탈한다. 미국의 대학생들에게는 미국의 대학들에는 동양학 연구소가 있다.
그 동양연구소의 선생이 10명이라면 6명은 중국을 연구하고 4명은 일본을 연구한다. 한국을 연구하는 선생은 없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말을 배우기가 어렵고 또 다시 한자도 배워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조선조 이상의 자료들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일본어를 배운 학생들은 한자도 읽을 수 있지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고전을 읽기 위해 또다시 한자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이 동양의 한문권에서 완전히 고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또 근래에는 중국의 홍차와 일본의 녹차 사이에 패권 쟁탈전이 한창이다. 일본의 녹차는 한국에서 불교와 함께 가져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억압하면서 차도 억압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이제 우리는 문화의 고아가 되어버렸다. 일본의 성취지위와 한국의 생득지위, 길트 문화, 쉐임 문화, 즉 죄의 문화, 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다. 베네딕트는 이것을 기초로 서양 문화는 길트 문화라고 하고 일본, 동양은 쉐임 문화라고 했다. 서양 사람들에게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양심이다. 양심에 비추어 가책이 안 되면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80 넘은 노인이라도 빨간 옷을 입고 싶을 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가책이 느껴지지 않으면 입을 수 있고 실제로 입는다. 그것이 길트 문화라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다. 동양의 그런 문화를 쉐임 문화라 한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남을 의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남이 안 볼 때와 볼 때의 행동이 다르고, 길트 문화에서는 남이 보든 그렇지 않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국화와 카레는 이런 것으로 일본과 미국을 비교해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인류학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이런 예를 들기도 한다. 동양에서 입생은 어머니가 베푼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종의 죄책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대에 가지 못하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죄의식이지 어떻게 수치심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이 쉐임 문화이고 동양이 길트 문화라고 반박한 학자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길트와 쉐임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일본과 미국을 비교한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베네딕트는 동양적인 것, 일본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했다. 또한 그 나름대로 의리, 은혜사상, 충의 개념이라든지 특히 의리 중에서도 이름에 대한 의리, 친구와 사회에 대한 의리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했다. 그러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일본의 일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일본의 종합적인 면을 파악하는 데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는 책이 좀 잘못됐네요. 제가 읽으면서 머뭇거렸던 게요. 책 원문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일본의 일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될 수도 있을지언정, 말이 안 되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일본의 종합적인 면을 하학하는데, 이거는 아마 파악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으로 고쳐 읽었습니다. 일본의 종합적인 면을 파악하는 데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서양인의 한계일 것이다. 국화와 칼을 통해 일본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일본과 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자. 삼남일녀의 아버지가 땅 12마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것을 아이들에게 상속해줘야 하는데 전통 한국식은 딸을 제외시키고 큰아들, 둘째아들, 막내아들 순으로 6대 3대 3으로 배분한다. 큰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장자, 우대, 불균등 상속이라고 한다.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이유는 부모를 모시고 살 의무가 큰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봉제사와 젖빈객의 의무가 큰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이 많은 집의 경우 그 아들들은 비교적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받는다. 즉 5대 3.5대 3.5로 준다든지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집에서의 재산 분배는 대체로 큰 아들에게 집중하는 식이었다. 중국은 절대 공평하게 준다. 여기도 지금 저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공평하게 준다. 철저한 균분주의다. 만약 나누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는 같이 균분을 한다. 그러므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예로 우리는 큰아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위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둘째, 셋째 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중국은 자녀 수만큼 위패가 많은 경우도 있다. 중국은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다 같이 사는 확대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처럼 큰 아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직계 가족이라고 한다. 일본은 단독 상속이다. 모든 재산은 큰 아들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일본도 직계 가족이다. 그러나 일본의 가족 제도는 대나무같이 한 가닥 한 가닥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소나무같이 줄기와 가지가 있다. 상속제도에서 일본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아들들이 시원치 않으면 아들 이외에 아토토리를 결정한다. 사위나 조카 혹은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토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근대화를 빠르게 진척시킨 동인이다. 근대사회와 봉건사회의 차이점은 봉건사회 하에서는 주어진 신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즉 생득지위였지만 근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출생 배경이 어떠하든 노력 여하에 따라 지위를 성취할 수 있는 즉 성취지위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득지위가 우세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벌들이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찾던 영국은 청일전쟁의 승리국을 파트너로 삼기로 하였다. 그런 영국은 당연히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뜻밖의 청일전쟁의 승리국은 일본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성취지위 때문으로 본다. 중국은 생득지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성취지위가 생득지위를 이긴 전쟁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해 왔으나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근대화의 문제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여자도 2번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가 싫다고 하면 집을 나가야만 했다. 따라서 남자가 아토토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여자도 경쟁을 한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일본 여성은 남편이 능력이 없어지면 남편을 버리지만 한국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우리에게는 오복제도라는 것이 있어 상을 당했을 때 3년복, 1년복, 9개월복, 3개월복을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한 남성이 입양되어 그 양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3년복을 하고 친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1년복을 하는 등 입양되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는 끊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일단 아토토리가 되면 자신의 본가와는 관계를 끊어버린다. 우리 사회 일각의 근대 이후의 많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아토토리 제도를 관심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본과 숙명적인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글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말을 아는 것과 일본 문화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또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우리가 일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저작임에 분명하다. 네, 맨 마지막에 해설글은 이광규 서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국화와 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두 번째 읽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읽을 때 아마 그냥 쉽게 넘겼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읽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려운 책 함께 읽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참다운 이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문화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지은 국화와 칼의 대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